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1장의 마지막 경제 성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자, 제일 우리 관심사죠. 관심사.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잘 굴러가야지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대로 오르고, 그 다음에 내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은 경제 성장 덕에 지금 이제 지금 옛날에 비해 가지고 훨씬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자, 이게 굉장히 좀 긴 자료죠. 1954년부터, 그러니까 70년 걸친 자료입니다. 1950. 왜 이때부터냐? 데이터가 이때부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60년대 이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근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정근대적이고 산업화 이전의 국가였다. 196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산업화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 가보면 아직도 뭔가 하면 그 원시적으로 산다라는 건데, 그렇게 미개하게 살진 않지만, 어쨌든 산업 차원에서는 거의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60년대부터 이제 제대로 된 산업화를 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돼 있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 증가율. 그래서 여기에는 화폐적인 현상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뻥튀기했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다 제거한 실질 변수,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딴 실질이라는 말을 안 붙여도 경제 성장률은 항상 실질 GDP 증가율입니다. 자, 그걸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말한 대로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였죠. 추세에서 1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조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동안 갔죠. 한때 이렇게 푹 끓였다가도 이게 다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높은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8% 넘는 이 정도가 고도 성장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치고 나가지고 이 고도 성장도 이제 그 여력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이제는 확 이렇게 막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성장률이 거의 1에서 2% 정도,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판입니다. 물론 작년은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 가지고 이 70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률은 시험 문제 내는데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3번 되겠죠. 작년 포함해가 3번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번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 아니 80년, 1980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998년, 80년과 98년 딱 2번이었습니다. 2번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두 해는 어떤 해냐? 1980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기록된 이유는 1979년에 큰 사변이 발생하죠. 20년 동안 대통령 하는 분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실은 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었던 독재자는 독재자죠. 독재자가 죽고 나니까 소위 이 선장이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집중적인 성장을 꽉 쪼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이완이 돼버리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완전히 소위 개판이 됐던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걸 보면 그래도 잠재력은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고, 그 다음에 19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때는 그 경제학계 내에서는 동아시아 4개 나라입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이 네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가 맞지? 이 네 나라가 동시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금융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금융위기냐 그러면 외환보유고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뭐 다음 달 기름 사올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IMF에 돈 빌리러 가면서 거의 국가 외환으로 봐가지고는 국가 부도 상태가 난 셈이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는 나라마다 이제 발생하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외환위기 형식으로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금융 시스템 붕괴 형식으로 나기도 하고, 뭐 좀 다릅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대부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다 고갈되는 그런 위기죠. 그래서 그때 외환위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다음 어쨌든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만큼 이 기간 동안에 이 고도 성장으로서 이때는 진짜 전 세계 지금 이제 200개 나라인데 200개 나라 중에서 1954년 이때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거의 190등이었습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죠.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였는데 이때 이제 이 빠른 성장 덕에 지금은 뭐 아까 봤죠. GDP로 봐가지고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거의 10위 전후의 나라가 됐죠. 1인당 국민소득도 30위권 정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성장 결과인데,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거죠.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위에 때는 뭐 근처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죠. 여기. 4에서 8%대도 지금 못 갑니다. 못 가고, 지금 여기에 거의 바닥 쪽에 있습니다. 바닥 쪽에. 작년 같은 건 예외고, 특별한 경우고, 작년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바닥대에 있다. 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둔화가 되느냐? 자, 70년대 초반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지금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성장률이 3.2, 2.9, 2.0, 뭐 거의 2점대, 그 다음 지금 1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점대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 들어 성장률이 3%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자, 경제 성장률의 둔화 원인,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적자 성장률이 몇 %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적절한 성장률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 정도 되면 좋냐? 뭐, 여러분 생각에는 다다익선, 높을수록 좋다. 다시 또 성장률이 뭐 한 10%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에서 10%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경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도 뭔가 하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더 혼란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느 이하는 뭔가 하면 경제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주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나 너무 또 높아져도 뭔가 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뭐 등등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지금 적절 수준이 어디 정도냐? 한 2.5에서 3%로 봅니다. 한 2.5%. 현재 경제 성장률이 2.5% 내지 한 3% 사이. 그러니까 2점대 중반 정도만 되면 잘한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잘한다. 그리고 그 이상 높은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럼 왜 옛날에는 10%씩 갔는데 지금 그 수준이 그렇게 떨어졌느냐? 옛날에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10%가 정상적인 성장률이 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는 매년 10%는 성장해야지 뭐 그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이야기죠. 중국도 그랬죠. 중국도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성장률이 두 자리였습니다. 두 자리였고 한 자리가 되면 큰일 나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 정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타겟이 점점 떨어졌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7% 하다가 이제는 6% 타겟으로 하다가 6%만 성장하면 우리도 잘했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그 나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정상적인 성장률 이 자체가 뭔가 변합니다. 변하는데, 자, 그러면 왜 옛날에는 10%였는데 지금은 2%, 3%냐? 성장률 둔화 원인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왜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떨어진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먼저 세계 경제 침체 등과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둔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우리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만든 물건의 절반을 수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사가는 사람들이 살 여력이 없어져 가지고 안 사간다 그러면 그만큼 물건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GDP가 줄어들어 가지고 성장을 덜 한다는 거죠. 외국의 요인에 따라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요인이라는 것은 그게 일시적인 요인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순환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순환. 경기순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가만히 놔두면 뭔가 하면 자동으로 좋아진 것은 자동으로 또 나빠집니다. 나빠지는데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느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또 회복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자동 회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경기적 요인, 그런 이 순환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외국 경기 침체다.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 한 1, 2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수요가 살아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외국에 충격이 있는 경우 그 충격이 너무 심하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 부양책으로 그 너무 심함에 따른 고통을 좀 완화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2007년, 8년, 9년에 발생했던 세계적인 금융위기죠. 시작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에다가 그 다음에 유럽 네 나라의 픽스발 금융위기, 즉 선진국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나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충격이 심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뭐 재정 지출을 늘리고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이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뭐 그런 정책을 했죠. 그래 그걸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코로나에 따른 충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 팬데믹만 지나고 나면 다들 이제 백신만 맞고 나면 이제 또 해결된 문제죠.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고통 기간에 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뭔가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이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상화되는 겁니다. 경제는.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 일시적인 경기적 요인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일시적인 침체기에는 뭐 고통이 심한 경우에는 정부가 뭔가 정책을 써가지고 뭐 돈을 써가지고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뭔가 하면 뭐 그 고통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 요인, 구조적인 경기 침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피할 수가 없다. 구조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70년 그림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 이거는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겁니다. 70년 성장률에서 성장세가 떨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보는데, 자, 그건 왜 구조적인 요인이냐? 먼저, 왜 그래 높았느냐?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세계적으로 200개 나라의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예외적인 거죠. 너무나 예외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예외적으로 왜 높았느냐? 경제 성장 지속으로 자본이 축적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예전과 같은 따라잡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고도 성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왜 10%가 넘었느냐? 그 10%의 성장률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따라잡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치업 이펙트.
우리가 그때는 그러니까 산업화가 안 된 나라가 이제 열심히 산업화를 했죠. 다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하면 밤새서 일하고 산업화를 했는데 그 산업화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외국 만드는 물건을 보고 뭔가 하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뺏겨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싼 임금으로 같은 물건인데 더 싼 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계를 또 하나 사고 기계를 또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산업화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 성장의 동의는 자 물론 이제 따라잡기 말은 따라잡기인데 따라잡기도 잘 못해요 보통. 따라잡기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대부분 나라들은 그걸 남들 하는 것도 그대로 뭔가 하면 물건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나라보다 우리가 잘했던 거죠. 잘했기 때문에 그런 고도 성장을 했는 겁니다. 잘했는데 근데 그것도 뭔가 하면 이제 많은 부분이 배울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배워가지고 그걸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울 게 점점점 없어지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국 가서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산업이 뭔가 하면 거의 제일 첨단으로 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세계 뭐 제일 1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뭐 상품을 잘게 나눠가지고 뭐 200개 나누면 우리나라 1등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5개도 안 된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 너무 좀 뭐 높은 목표 수준이고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뭐 반도체 뭐 가장 강하고 물론 이제 뭐 D램 정도 메모리지만 그 다음에 조선 뭐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학도 그렇고 기계, 철강 뭐 물론 이제 기계도 아주 첨단 기계는 많이 수입합니다. 수입하지만 한 중간 정도 레벨 기계는 또 많이 수출합니다. 등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출국이다. 외국에 수출한다는 말은 결국은 뭔가 하면 거기다 뭔가 하면 범용 옛날같이 뭔가 하면 옷가지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이 굉장히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상품들을 수출하더라 라는 것은 기술은 다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따라갈 게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갈 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 거 따라가가지고 쉽게 따라가가지고 그거 그대로 만드는 건 쉽죠. 쉬운데 새로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많은 거죠. 10번에 한 번 정도 성공합니다. 9번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률이 빠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고도성장,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고도성장을 했느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이상 넘는 성장을 계속했던 것은 막강한 인력, 막강한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 16억, 17억 정도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뭔가 하면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에다 다 집어넣어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낮은 인건비로 그 물건들을 다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게 그 물건. 근데 그 물건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뭐 우리나라에 만들던 물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만들면서 이제 빠르게 산업화를 하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중국도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외국 걸 배울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첨단 기술에서의 서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죠. 범용 기술에 대해 가지고는 남들이 뺏기고 똑같이 만드는 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상표권까지 뺏긴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상표권 없이 옷을 마음대로 만드는데 옷 만드는 게 기술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뭐 아니면 뭐 전자제품이랄까 조금이랄까 뭐 그런 거 만드는 데 대해 가지고 뭐라고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첨단 제품 어떤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기술을 훔쳐와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따라잡기 효과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거의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성장력이 떨어진다. 산업화가 빠르게 되면 그때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걸 대규모 산업화를 다 했다는 것은 따라잡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경제성장 지속으로 자본이 축적되고 산업화가 고도화됐죠. 이제 그 결과 고도성장으로 뭔가 하면 이제 우리도 다 모든 기술, 모든 산업을 다 배워왔죠. 대부분 많은 산업들을. 뭐 온갖 공장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자본의 축적이 된 거죠. 산업도 고도화됐고. 그래서 더 이상 고도화가 어렵다. 이게 이제 성장세 둔화의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가기는 불가능하죠. 다시. 뭐 일시적으로 한 해 성장률이 조금 뭐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7, 8%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6%인가? 그런 선진국에서 6% 성장하는 것은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기저효과인 거죠.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다. 그러면 원래 성장률이 6%면 두 해 합쳐가 성장률이 1%인 겁니다. 한 해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들 공장이 스탑해가 쉬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공장을 돌리면 한 해 쉬고 있을 때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된 겁니다.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다시 공장을 돌리면 새로 돌린 거니까 뭔가 하면 새로 물건 나오면서 성장률이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해가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건 기저효과고 실제적인 성장세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해가 특별히 높을 수도 있죠.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나 추세적으로 이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2.5% 성장만 계속하면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2.5% 정도만 성장하면 잘한다. 그죠? 자, 그래서 고도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세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또 하나 드는 것이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니까 경제활동 인구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둔화를 넘어서 이제는 감소세로 들어갔습니다. 3장에서 배우겠지만 이제는 일할 사람이 줄어요. 작년부터인가 이제 일할 사람이 줄었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나오는 물건이 주는 겁니다. 늘 수가 없죠. 물론 사람만큼 뭔가 기계로 더 대체하면 또 몰라도 어쨌든 이 도도한 둔화세는 감소세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빠르게 아마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이제 꺾였는데 꺾이고 나서는 이제 빠르게 감소합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 지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15세에서 65세 사이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일본은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성장세가 저렇게 비실비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 일본의 두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인 게 베이비 붐과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이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그건 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쨌든 일할 사람이 줄면서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게 이제 사람 수가 줄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사람 수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의 활력이 둔화된다. 있는 사람도 평균 나이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고령화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숫자가 줄고 젊은 사람 숫자는 너무나 빠르게 줄고 그러니까 평균 나이도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그게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이게 또 하나의 성장세 둔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이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요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 2.5% 정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라도 지금 현재 잘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라도 잘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창출을 통해서만 성장세를 유지 또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뺏길 건 없죠.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뺏길 기술은 뭔가 하면 다른 나라하고 경쟁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기술에서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만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이상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옛날식으로 뭔가 배워와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선진 기술을 배우자 배울 게 없습니다. 다 선진 기술 다 배웠어요. 물론 이제 일부 일부 이제 항공이라든지 몇 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다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창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이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환경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경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새로운 걸 만든다. 새로운 게 뭐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위 말해서 뭔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죠. 최근 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빠르게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내가 뭔가 하면 가지고 노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바뀌죠. 스마트폰도 계속 바뀌고, PC도 계속 바뀌고, 게임도 계속 바뀌고, 게임이 게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뭔가 하면 옛날에 하는 이런 똑같은 게임에서 뭔가 하면 스마트폰 게임으로 바뀌었다가 뭐 VR, 버추얼 메모리 뭐 그런 것도 나왔다가 뭐 엄청나게 3차원, 4차원까지 3차원 게임이 나오고 뭐 이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영화도 옛날에 전통적인 영화이다 요즘에는 뭐 그래픽으로 영화를 다 만들어내죠. 자꾸 가다 보면 뭔가 하면 결국은 배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배우 몇 명 얼굴만 찍어 놓고 그다음 그 얼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래픽으로 모든 영화를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배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 뭐 세트 비용 뭐 그런 걸 따져봐 가지고 그것보다 그래픽이 더 싸게 먹히면 결국은 그래픽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던 거죠. 이게 이제 산업이 나가는 방향이고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걸 뭔가 하면 좀 더 빨리 이끌어가면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자동차도 뭔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옛날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있죠. 등등 뭐 드론 뭐 온갖 것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해야만이 그래도 2.5%에서 3% 정도 성장이 유지된다.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일본같이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죠? 경제라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따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하면 한눈 팔면 바로 뒤쳐져요. 뭐, 왜냐하면 다른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열심히 하는 거니까 같이 열심히 안 하면 금방 뒤처지게 된다. 겁니다. 자, 경제 성장이 뭐냐라는 거죠. 경제 성장. 자, 경제가 뭐냐? 우리가 국가 경제 순환 모형을 통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보여줬죠. 자, 거기서 흐른 양이다. 맨 그거죠. 그 흐른 양. 그 흐른 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그 흐른 양을 우리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흐른 양이 1년 동안 흐른 양이 GDP라고 했죠. 이 GDP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F가 펑션, 함수죠. 그죠? 함수 오버 자본과 노동.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라는 거죠. 투인 요소가 자본과 노동이 있다. 을 집어넣으면 어떤 물건이 나온다. 자본과 노동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그 기계에서 물건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 기계라는 것이 물론 자본도 기계지만 그게 F, 함수의 형태입니다. 함수의 형태가 기술 수준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높은 기술 수준이 있으면 더 많이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고 어떤 나라 기술 수준이 낮으면 덜 좋은 물건이 나오고 그런 거죠. 단순화시킨다 그러면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으로 생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 경제의 대표 지표는 GDP는 대표 지표인 이 GDP죠. 이게 경제를 나타내죠. 이거는 자본이란 것은 기계, 공장, 시설, 사회 인프라, 도로, 항만, 뭐 아니면 뭔가 하면 무형의 인프라까지 포함입니다. 그 나라 법률 체계 아니면 행정 시스템 그것까지 다 포함이죠. 그걸 포함한 자본, 무형의 자본까지 포함한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을 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하고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이 F 함수 형태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GDP가 매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투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이 늘어나야죠.
그런데 이제 노동은 문제가, 노동이 투입되면 GDP는 늘어납니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 GDP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GDP는 안 늘어나죠. 1인당 GDP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자본 투입을 늘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 투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늘어난다 그러면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총량은 늘어나지만 1인당으로는 오히려 안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노동보다는, 그러니까 양의 노동보다는 자본입니다. 왜 자본주의냐? 자본이 많은 나라가, 자본이 많은 사람이 뭔가 하면 더 돈을 많이 벌더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가가 뭔가 하면 돈을 더 많이 벌더라. 그 이야기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본이 많은 나라일수록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자본이 더 많은, 그리고 더 많을수록 더 잘 살게 되는 거고,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죠. 즉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고 자본을 점점 늘려야 된다. 즉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본을 늘려야 된다. 거죠. 그게 이제 성장의 가장 기본 방향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려가지고, 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공장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생산성이 높은 좋은 기계로 바꾸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현재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걸 왜 안 하느냐, 기업들이. 기업들이 왜 못하느냐? 왜 기업들이 계속 자본을 안 늘리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할 재원은 과잉일 정도로 충분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값이 비쌌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빌려오면 그거 가지고 공장 지으면 다들 사장님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소위 뺏길 게 많았을 때, 캐치업 이펙트가 있을 때는 돈만 있으면 외국 만드는 물건 가가지고 배워와가지고 그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 문제였습니다. 돈만 구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돈은 넘칩니다. 돈은 과잉일 정도로 충분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돈 빌리려고 그러면 은행들은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뭔가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가니까 이 돈을 뭔가 하면 개인들의 부동산 대출, 그 다음에 신용 대출을 저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 대출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사니까 주택 가격이, 땅 가격이, 부동산이 저렇게 거품이 많이 생길 정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거, 배울 거 다 배워갖고 뺏길 거 다 뺏겼고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자본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가 자본 늘리면 성장하는데, 지금은 늘릴 자본, 돈은 있는데 그게 자본으로 안 되더라. 돈만 있지 그게 뭔가 하면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넘치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하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국내는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많은 돈이 외국으로 나가 있죠. 지금 개인들이 뭔가 하면 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뭔가 하면 개인들이 외환을 절대 손 못 대게 했습니다. 여행마저도 우리나라 외국 여행 자유화 된 데가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 여행 불가, 유학 가더라도 송금도 불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유학했는 사람들은, 80년대 유학했는 사람들은 다 유학 나가가지고 뭐 접시 닦고 아니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겨우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돈이 많아져가지고 외화도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투자할 때도 투자할 만큼 충분히 넘치고 그거보다 더 많게 되니까 그 돈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주식 투자도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돈이 넘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많은 소위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외국 주식에 지금 밤새 투자해가지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뭐 인텔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금이 지금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 어떻게 돈이 이렇게 넘치냐? 넘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지만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이 이제 추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되는 거죠. 그 돈이 계속 쌓이면서 계속 넘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의 결과죠. 즉 돈이 있다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경제학적으로 봐가지고는 뭔가 하면 돈을 더 투입하면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기업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성장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을 배우면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선진국들은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미 투자할 만큼 돈이 다 있는 거죠.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그 돈이 뭔가 하면 개도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 돈을 더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즉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으로 지금 해결되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 있는 상품, 좋은 상품, 싼 가격이 있어야 투자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 만들 거리가 있어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 혁신, 이 되어야만이 투자가 가능하죠.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히 정책을 다려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산업을 위한 이 창출, 개발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건 국가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도 뭔가 하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더 이상 자본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제 자본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아마 지금부터는 용어를 바꿔야 될 겁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술주의로 바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본다 그러면 자본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자본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뭐냐 딱 보면 뭐 아마존, 지금 세계 지금 1위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구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를 보라고요. 뭐 페이스북, 아니면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자본이 많이 필요하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필요 없어요. 옛날같이 대형 공장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로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애플이라 그러면 소위 설계도만 가지고 있죠. 공장은 없어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설계도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은 이제 웨어하우스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인터넷 쇼핑이라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이 가공의 전자상에 있는 가공의 이런 그 인터넷 사이트인 거죠. 즉 옛날같이 자본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플랫폼이랄까 그 기술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내느냐 그것 가지고 뭔가 하면 돈을 벌고 세계 최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본이 아니라 기술 개발, 생산 효율성, 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자, 뭐 옛날식으로 보면 이제 이 뭐 기업이 투자를 많이 뭐 경제 정책을 성장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시키도록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유의 이제 논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내수 비중을 높이자라는 주장을 한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가 우리나라가 내수가 적다라는 거죠. 이제 그건 어떤 이야기냐라면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을 수출하는 대외 의존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물건의 절반을 수출하는 거죠. 절반을 수출하는데 만드는 물건의 절반을 수출하니까 사실은 소비가 뭔가 하면 만드는 물건 대비 소비가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선진국의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 보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 거의 한 70%, 80%입니다. 80%가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한 55%밖에 안 되죠. 소비가 55%, 투자가 30%, 그 정부 지출이 20%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수가 적다라는 거죠. 즉 내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Y는 총 GDP는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뭐 순수출은 거의 0이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인데, 이건 정부는 정부 지출. 결국은 소비, 투자 문제입니다. 이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자라는 건데, GDP 대비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자는 건데,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리냐? 소득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데 소비를 늘릴 방법이 없는 거죠. 투자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정기업들이 안 된다 그러면 뭐 국가가 SOC 투자를 하죠. 근데 그것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토건을 통해 가지고 성장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할 정도죠. 어쨌든 대부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하는 투자는 돈이 된다 그러면 기업이 알아가지고 열심히 잘합니다. 말리더라도 열심히 어떻게든 해냅니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하고 I를 높이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고 경제가 뭔가 하면 그래도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GDP 대비해가지고 소비하고 투자가 적다. 이런 얘기하죠. 그걸 키우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수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수출을 줄인다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이제 잘 모르는 주장인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주로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야지 소비가 늘고 그 다음에 기업이 투자할 때가 있어야지 투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득이 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는 것도 사실은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았는 거죠. 더 성장률을 더 하려고 그러면 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파는 것이 성장을 더 하는 것이고 소득을 더 늘리는 것이고 소득이 더 늘어나야지 결국은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돈을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건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뭐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 부분에서 뭔가 하면 그걸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는 거지 성장을 돈 나눠줘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돈 나눠주면 한번 써만 끝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장 방향을 제대로 봐야 된다. 결국은 기술 개발과 생산의 효율성 이게 유일한 성장의 방향입니다. 자, 이까지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을 지금 마쳤고 생산, 소득, 지출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보는 시각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동태적으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 GDP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이제 수출입과 국제 수지를 설명합니다. 자, 대외 경제 부분인데 왜 이게 두 번째 나왔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런 게 있었죠.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라는 겁니다. 그게 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수출 주도형 성장국이라는 이야기합니다. 경제 성장 전략이 이제 뭐 사후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그 평가를 해보면 수입 대체형 성장이 있고 수출 주도형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형 성장이 제일 대표적인 경우로 아르헨티나를 듭니다.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들. 자, 경제를 어떻게 성장하느냐? 소위 산업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경국가에서 농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그 남미 국가는 좋아요. 좋은 게 아주 넓은 땅에다가 비옥한 넓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어쨌든 농업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선진국 되겠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넘버 5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5등 정도가 되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농업만으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더 이제 멋있는 산업마저도, 공업마저도 우리도 좀 잘해보자. 그래서 더 성장하자라고 해가지고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입하던 물건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산업화를 하는 생각은 제일 처음에 그거죠. 뭐 우리가 수입하던 물건을 국내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입 대체형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산업화라고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기계를 외국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죠. 기계와 원자재를 사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남미, 아르헨티나 같이 수입 대체를 하려는 나라는 어차피 잘 살고 있는 나라고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있는 돈 가지고 외국에서 기계 사들여 가지고 그냥 공장 지어 가지고 그 물건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뭐 처음에 공장지가 물건 만들어내면 물건이 별로 품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소위 수입 대체를 하는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수입 금지. 수입은 금지하고 국내의 생산품만 소비자를 보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를 통한 수입 대체 전략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공장을 쭉 찍어 산업화를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 실패했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다 실패했다. 왜 실패가 됐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해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소위 그 수입 금지 거기에 뭐 의존해 가지고 열심히 안 하더란 거죠. 수입 금지가 되어 있으면 결국은 품질이 좋든 나쁘든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없죠.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니까 그냥 그 물건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공산주의가 망한 또 원인 중에 하나죠. 뭐 소련 공산주의, 동구권 국가들이 뭔가 하면 그 물건들이 뭔가 하면 물건 양은 계획경제대로 딱 다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안 쓰는 거죠.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품질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몇 개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몇 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입 대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수입 대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많더라. 공장들은 뭔가 하면 수입을 막아주는 그것만 유지해주면 그냥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럼 그걸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도록 계속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유지되면 그냥 물건을 만들어가 돈은 버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하면 정책에 따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 정책을 안주해가지고 그 속에 뭔가 부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남미의 사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수입 대체 전략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수입 대체 전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그 포 드래곤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리 용. 그러니까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이게 이제 70년대 들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네 마리 동남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포 드래곤스라고 해서 소위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냐 안 되냐 다들 이제 그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됐다라고도 평가됩니다. 되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형태는 수출 주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수출 주도를 했느냐 그러면, 자 그러면 수입을 막아놓고 뭐 그 수입은 어차피 다 막았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수입은 다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내수용 물건 만들어 가지고 안 됐죠. 안 됐고, 산업화를 하는데 산업화를 어떤 대상으로 산업화하냐 그러면, 물론 내수도 하지만 준엄은 가면 수출품을 용 산업화를 하라 하는 거죠. 왜 수출을 해야 되냐 그러면, 산업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원자재를 사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뭐든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가지고 외화를 벌어와야지 그 돈 가지고 기계라도 하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는
판 것이 뭐냐 그러면 광산물, 아니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팔고, 아니면 농산물을 팔고. 초기에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국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수출하죠. 일본에다 주로 수출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돈을 벌어와가지고 그 외화 가지고 이제 기계를 한 개 사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물건 만들어가지고 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외화가 없으니까 외화를 벌어야지. 외화를 벌어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벌기 위해 가지고 수출에 목을 매달았던 겁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에 목을 매달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으로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동남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수입 대체보다 수출 주도형이 왜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수출을 해야 되니까 물건의 품질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세계 시장에 팔려고 그러면 더 좋고 더 싸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드는 물건 품질이 안 좋겠죠. 안 좋겠지만 안 좋으면 물건이 더 싸야 되는 것이고, 싸게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 품질도 싼 것도 이제 정도 문제지. 가다 보면 점점점 품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흔히 중국제, 뭐든지 중국제 그러면 그 품질 나쁜 싸구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뭐 중국의 실수,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품질도 좋네, 디자인도 좋네, 이런 물건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업화 처음 한 나라들이 만든 물건은 사실은 다 싸구려고 뭔가 하면 품질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거 자꾸 하다 보면 뭔가 하면 점점점 이제 자꾸 하다는 것이 이제 배우는 거죠. 배워보면 뭐가 좋은지 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물건, 더 기계가 좋아지면 또 물건 품질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국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중국제 물건 다 좋아요. 중국제라고 뭔가 업신여겼다가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 파이죠. 오히려 중국제는 물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쌉니다. 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판입니다. 그게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열심히 안 하면 도태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소위 도태가 되는 겁니다. 세계 시장이라는 엄중한 경쟁 속에 놓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면 뭔가 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도 발전하게 되고, 공장도 뭔가 하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경제가 열심히 배우게 되고, 열심히 배워야지 수출을 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국가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란 디스플린 내에서 성장하고, 그 다음 거기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성장했던 원인이죠. 원인이고, 수입 대체는 그래가 실패했는 것이고, 수출 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의 도움도 필요 없고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왔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뭐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갔던 제일 큰 요인이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수출입과 국제수지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수입을 했느냐,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수출을 하느냐,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하느냐, 그 다음에 국제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팔면 돈을 받죠. 그러니까 물건 대가로서 돈은 어떻게 받았느냐, 그 다음에 물건 이외에 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본수출에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주식도 많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돈이 매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쓸 수 있게 됐느냐, 이런 자본수지, 경상수지, 상품수지, 외환보유고, 환율, 뭐 이런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분입니다. 국제경제질서. 국제경제질서도 어떻게, 현재 국제경제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어떤 질서고, 세계도, 그러니까 국가 내의 법에 따라 가지고 뭔가 질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무역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소위 세계적인 불균형입니다. 불균형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역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보겠습니다.